2023년 6월 19일자 스루프타임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었음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제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이런 우주의 에너지를 팍팍 넣어주시는 게 되겠어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1.25 배속이나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이터에서 한국은행 핵심 인플레의 상승 위험 경고라는 제목으로 이지훈 레포터와 그 편집은 제이미 프리드라는 사람이 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월요일 소비와 고용 추세가 강한 가운데 핵심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위험이 약간 높다고 말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높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불확실성에 관한 부분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국내 세계 경제 성장률, 향후 물가 상승 경로를 둘러싼 공시가격 상승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핵심 인플레이션 전망에 관한 한 상승 위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핵심 물가가 3.3% 상승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달 2월 3.0%의 전망치를 올렸고 전체 소비자 물가는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회 연속 회의에서 금리를 안정적으로 3.5%로 유지하고 있지만 긴축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면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저건 이 인플레 속에서도 인플레가 된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이 저성장 기조에서 좀 고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성장 GDP 성장률이 계속 돼야 될 텐데 그러한 길이 과연 한국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면에서 이런 거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결정론적 사고방식이라는 건데 이것이 이 결정론을 상징하는 것이 일반 기업체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상세 이 생산 계획 일정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보통 ERP로 되어 있어 가지고 MRP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거에서 이 코스트 회계, 원가 회계도 결정론적 사고 방식 속이다 라는 범주에 넣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통계적 확률적 사고 방식이란 것은 상세 일정 계획, 생산 계획을 잡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된 고객 주문의 완료 예정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산 관리를 하는 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통계적 확률 사고 방식에서 나온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이 다품종 소량 시대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경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스루프트 회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이 statistical probability, 이걸 다른 말로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위키백과에서 이 찾은 확률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학적 확률, 선험적 확률 이런 것은 수학자나
이런 통계학자들이 많이 하는 거겠지만은 우리 그 실생활에서 많이 인용될 수 있는 게 통계적 확률 아니겠느냐, 경험적 확률. 이런 것은 일반 그 교양 사고 방식으로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정론에 대해서도 위키백과에서 나온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 것을 읽고서 생각해 보는 것은 결정론적 사고방식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획대로 그대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아마도 계획을 수시로 다시 계획해가지고 계획대로 해라. 이렇게 되니까 계획만 세우다가 이 세월가는 이런 그 현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ERP 그 MRP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계획을 세팅하려고 그러면은 밤새 컴퓨터를 돌려야 되는데 중소기업 이런 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위키백과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 결정론에 따르면은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론에서의 그 다른 논쟁거리 하나가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 예측할 수 있다.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 생략되어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놓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그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입장이고요. 아마 그 생략되기를 바라지만은 결정론에서도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여기 일반적인 설명도 과거의 원인이 미래의 결과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 과거의 원인이 과연 뭐였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정확히 좀 풀어야 된다.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입니다만 일요일날 요 새우표시 유명 유튜버가 일본 니케이 지수 불꽃 상승 중에 대해서 방송한 내용을 제가 좀 필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불꽃 상승이라는 것이 요것이 2000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2010 한 3, 4년 정도부터 니케이 지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 이후라고 여기 있구나. 250% 상승했다. 또 2023년 연초 이후는 30%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표현이 현재 일본 증권가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일본 정부는 옛날부터 2000년부터 저축 좀 국민들 그만하시고 투자 좀 하세요라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들은 대부분 안 했었다 그러는데 30년째 하락하고 있는 주식을 누가 사냐 이랬는데 2013년부터 조금씩 오르면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일본 국민들이 투자한 게 아니고 외국계 증권회사들이 투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글로벌 거의 모든 국가가 기준금리 인상했으나 일본은 기준금리 현재 0%로 유지하고 있고 일본 은행의 총재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기조는 아직 크게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또한 일본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좀 압박을 주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도 일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은 문제는 일본 근로자의 70%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급여를 올려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저 현상이 있는데 해외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관광 수준은 아주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본은 쇼핑으로 가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도 하고 있고 일본은 제로 금리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앵화를 찍어내 가지고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 자산 가격, 특히 주가가 오르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회의적인데 지금 엄청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뉴스 보도를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일본이 그 엔저 때문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 현상이라는 게 뭐 단 하나의 원인만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 중에서 생각했던 게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일본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 주식에 급속히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일본도 그 재팬 디스카운트 상황이었던 거죠. 그 최근에 그 워렌 버핏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현상이 음, 그 우연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워렌 버핏의 일본 그 무역회사 5대 무역회사에 대한 투자는 뭐 녹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시다 총리는 유럽에 그 갔을 때 일본을 사라 이렇게 이제 그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투자자 유치를 모색한다. 기업 지배 구조라는 게 사실상 의사결정 구조인데, 어쨌든 일본이 투자할 만한 데라고 해가지고 유럽 외국 자본들한테 일본 주식이 좀 괜찮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또 가서 영업 세일즈맨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의 일환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참 광의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PBR 장부가격 대비 주가죠. 플라이스 그 다음에 뭐 북키핑 뭐 레이쇼인가 그럴 겁니다. 반드시 1 미만 기업은 반드시 개선을 보여줘야 한다. 도쿄 증권거래소 요구사항을 전 상장 기업에 그 메일로 송부를 해가지고 제출할 의무를 부여했다. 왜 주가 관리를 안 하느냐,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1 이하 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돼 있지만은, 어쨌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아까 그 결과론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버핏의 일본 베팅이 대박을 내고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저는 그 경제 금융가도 아니고 주식도 뭐 거의 일천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문을 일본이 의식적으로 제로금리에 돈을 풀어 엔저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까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억지로라도 끌어올렸었는데, 왜 일본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는데도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원인을 저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범생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다만 가로 열고 생각해 보는 것은, 환율 정책에 의해서 엔저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적은 그 달러 돈으로 일본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빨리들 빠져나와서 이럴 때 엔저가 내려갈 때 왕창 일본 주식을 사들이자라고 외국 자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일 무역 전쟁이 꽤 오래 걸려 가지고 결국 결론적으로 프라자 합의 환율 정책에 의해서 일본이 그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 일본이 그 고정 환율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엔저로 일본적으로 그 인위적인 환율로 인해 가지고 일본 그 제품이 싸니까 수출을 그 미국에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미국 그 이 서해안을 그 부동산을 거의 뭐 사들인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럴 때 돈을 벌어서 외국에 어디 투자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투자를 했을 거예요. 중소기업 등 또 먼먼 코리아라고
한국의 이 자회사들도 만들고 상장은 다 안 하지만은 그런 거로 이해를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 엔저를 유도하는 일본에 대해서 니들 경제가 그렇게 높아졌는데 엔저로 계속 그렇게 환율을 높게 가져가면 되겠냐? 환율을 내쳐라. 그러니까 이제 엔화 가치를 올려라. 여기에 이제 이 유럽 재무장관까지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때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 경제가 저성장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엔화가 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치가 그러면 미국이 봐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또 뭐 해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론은 경제는 결국 정치로 완성된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전후에 속내는 어떤지 모르지만 미일 유착 정책을 병행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지금 미중 전쟁 중에는 일본을 좀 다독여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엔저 정책을 가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일부 언론, 석간 후지에서 봤던 겁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과거 정권들이 미중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로 해서 한국을 변형된 박쥐로 묘사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미중 정쟁이 터지면서 2018년 스루프 타임즈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이석 우회에 나오는 박쥐 신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기는 측에 확실히 서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박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생각들이 다시 한번 확고히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반중 친미가 우리가 갈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중 정책을 천명한 윤 정권의 지금 관계는 거칠어지는 한국과 중국 관계라고 슈카 월드에서 또 소개를 했는데 이 역사적인 기록이보다도 이력으로 얘기한다면은 2024년 4월 26일 한국과 미국 일명 워싱턴 선언이 됐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만 얘기했으면 좋은데 여기에 이제 대만 문제를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대만의 평화와 안정 유지와 중요성을 재확인했는데 힘에 의한 변형은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전례 없이 자율성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럼 자율성이 있으면 중국한테 붙으면 자율성이 있는 거냐? 이게 말이 합리적이질 않아요. 중국 애들 하는 얘기는 지들 말을 들으면은 자율성이 있다고 그러고 안 들으면 자율성을 잃었다고 그러고 떼놈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중국 놈들한테는 떼놈들이라고 얘기하고 미국 놈들은 양키놈들이라고 우리는 놈자를 붙여서 얘기하지. 무슨 그냥 굽신해가지고 하는 저항 심리가 없는 건 아니다. 얘네들 우리나라 중국 대사놈도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정서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얘기 안 들었나 몰라. 중국 떼놈들 말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도 얘기를 하잖아요. 워싱턴 선언 이후 싱하이밍 주한 대사 모두 미국에 베팅하면은 결국 니들은 한국은 분명히 후회할 거다. 이 협박 전술이죠. 협박 전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내 외교 대변인은 이제 싱하이밍을 두둔하는 한국의 도발적인 스탠스란 게 자세겠죠. 된 지적이다. 그렇게 지적한 걸 가지고 지적질한 걸 가지고 뭐가 무슨 조치를 하고 자빠졌냐 한국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중국은 진정으로 한국의 적이냐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나한테 물어봤다면 니들은 주적이야. 그럼 북한 아니야? 북한도 주적인데 니들은 더 센 주적이다 이 새끼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한국은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느냐? 완전 계속 협박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변한다면은 그래 감당할게. 그래 어떡할래? 이렇게 좀 저기 되받아쳤으면 좋겠어요. 외교적인 수사로야 잘 얘기를 하겠죠. 우리나라 그 외교부에서. 근데 이놈들이 또 하는 얘기를 보면은 한국은 지나친 예민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그러니까 옛날 2조 때부터 내려온 4대주의로 해서 중국을 떼국으로 그 저기 그 공손히 해야 소국과 같은 작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니들은 우리의 종속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유튜버도 유달리 떼국을 좋아하는 중국이라고 얘기해가지고 2013년에 미국과 중국은 신형 대국 관계로 상호 존중하자는 외교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맘먹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맘먹자 얘기 나오니까 맘먹으면 안 돼. 라고 지금 미국이 그러는 거죠. 소국과 대국의 관계는 따로 있냐라고 이제 그 유튜버도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 날그 한국에 이어서 일본 중국 대사 우장하오라는 사람이 순전히 중국의 내정 문제를 일본의 안보 문제인 양 혼동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해롭다. 근데 일본은 대만 문제를 왜 심각하게 생각하냐면은 그 오키나와 그 열도에 쭉 연결되어 있는 대만이고 대만이 또 70년 동안 식민 지배를 했던 데고 또 그동안의 경제 관계가 남달랐던 관계이기 때문에 대만이 맥힌다면 자기네들은 안보에 크게 이제 더 문제의식을 삼는 거죠. 일본이 중국 분열의 전차에 묶이면 일본 국민들은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까지 이제 협박을 준다는 거. 보통 국민들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할 때는 중국 공산당을 지칭하는 게 중국 국민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국민들까지 얘는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중국 대사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쳐들어갈 것 같은데 그 의혈당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의혈당이라고 하면 중국식 표현이고 어떤 뭐 의협단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일본 필리핀에게 한국에게 더 심하지만 거의 유사한 강압적 행태라고 제가 제목을 봤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필리핀이 중국 대사를 초치했었는데 중국의 남중국해 적대행위에 항의했었다. 그런데 4월 14일 주 필리핀 중국 대사 황시렌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은 대만 독립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 말을 듣고서 현재의 그 대통령 마르코스인가요? 네, 대통령이 미군들 나가 그랬다가 이제 그게 아니고 옛날 그 정치인들이 그랬는데 그래? 그럼 나갈게.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 놈들한테 맥히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필리핀 네 군데의 미군 활동 군기지를 허락을 했죠.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진중공업 망했던 어디에 무슨 저기 거기에 현대중공업이 또 임차를 해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거기가 또 대만에 있는 15만 명의 필리핀인들을 생각한다면 필리핀 정부는 대만의 독립에 확실하게 반대해야 된다. 이제 국민들까지 이제 볼모로 인질로 잡아가지고 협박하는 아주 수준 낮은 양아치 같은 그런 외교 언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불에 태우는 것을 주장하는 중국. 4월 21일 중국 외교부장 친강. 대만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활동에 맞서는 자는 우리 윤 대통령도
처음 비쳤죠. 그랬더니 그 누구라도 불장난하다 스스로 타 죽을 것. 나 참. 이유는 중국과 디커플링보다 디리스킹을 추구한다. 말만 틀린 것이지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중국 측에서 느낄 때는 좀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최근에 그 테슬라 CEO, 스타벅스 CEO, JP모건 CEO, 엔디비아 CEO 다 그 중국에 그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해보자. 우리는 그 디커플링 아니에요. 그 뭐 우리는 뭐 잘해줄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것은 외형적으로 그 유화책을 쓰면서 미국도 이 뒤로가 아니고 군사력적으로는 어, 속된 말로 까부지 마라 하는 거가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그 딴 사람들은 못 만났는데 빌 게이츠가 그럼 제일 높은 놈인가? 미국 그 재계 중에서도 시진핑을 만났다 이게요. 6월 16일 날. I'm very happy to see you. 반갑다 친구야 했대요. 무슨 얘기 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미뤄왔던 그 중국 방문 브랭킨 국무장관이 맞는데 맞이한 사람은 썰렁하게 그 이 차관이 나와가지고 했대는데 요거 그냥 제가 블랭켄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중국의 똘마니냐? 이렇게 좀 얘기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뉴스를 보면은 자, 이 EU에서도 디커플링 말을 쓰지 말자. 너무 험악하다. 탈중국 한다는 게. 그래서 디리스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위험 회피냐? 극단적 그 위험 회피하고 극단적 리스크 수용하고는 사실은 바벨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안티프레질 바벨 전략, 안티프레질이라는 그 제가 그 상당히 그 공감을 하는 그 탈레브 씨의 그 책 속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로서는 그 반중 친미는 어찌 보면은 극단적 리스크를 수용하고 극단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거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바벨 전략이기 때문에 디리스킹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 리스크를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을 그런 태세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뭐 그 아주 대표적인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중국에서 멀어지면 세계가 보였다. 중국에 대한 압력이 초래한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좌관 우리나라가 그 14개월 계속 연속 득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수출 1위로 25% 안팎에서 항상 미국의 2배에 이르러서 수출량이 많아서 중국하고 그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그 좌빨들의 논거, 친중 세력들의 그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그게 역전이 돼가고 있다. 이게 다시 미국에 대한 수출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되는데 이게 우연은 아니다. 사실상 그 기업들이 미리 알아차려가지고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탈중국에 나선 한국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 거다. 유럽과 신흥시장에서도 미국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또 케이팝이 아주 크게 지대한 영향도 미친 것도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중국이 한국을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배경에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한국경제연구원 정광호 현 이사장은 20년 동안 너무 중국한테 의존적이 됐기 때문에 이걸 만약 벗어나려면은 성장통이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가 개선이 끝나면 우리는 훨씬 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김정은이의 그 고난의 행군 말을 인용해서 우리도 고난의 행군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비유해서 얘기했죠. 문제는 김정은의 고난의 행군은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미사일 개발에 그냥 모든 돈을 올빵해 가지고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게 만들고 이런 그것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실패하는 거죠. 우리도 고난의 행군을 합시다. 해가지고 그 결과로 중국을 그 극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호방건설 공정위 국토부 표적이 된 이유, 페이퍼 컴퍼니 아들 회사 부당거래로 사익 편취. 잠깐 뭐 전혀 언뜻 얘기가 나왔는데 원희룡 그 교통부 장관이 못 찾겠다 얘네들 하는 꼴을 보니까 그랬는데 뭐 이 소송 시효가 뭐 지났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해먹은 수법들을 이 위키코리아에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그 분석을 해서 여기 보면은 그 부당거래 행위 구조도라고 해서 뭐 1행위, 4행위까지 얘기를 했고 입찰 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거래 구조도 얘기를 했고 공동주택 시공 사업기의 제공 전후 거래 구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08억 원을 부과를 했대는데 이 CBS 노컷뉴스에서 1조 원대 부당이익 호방건설 과징금 고작 600억이냐라고 다른 뉴스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호반건설 소유지분도인데 이게 뭐 문어발식으로 무슨 대재벌 기업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원본도 흐려가지고 뭔지 글씨는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김상열 씨가 이제 최고 오남 모양인데 호반건설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뿌려져 나가는 거죠. 호반 산업이라는 데도 있네요. 또 뭐 이거 해외 계열사가 또 있다는 얘기고 차관 이렇게 자회사를 많이 만들고 문어발식으로 옛날 재벌들이 다 써먹던 방법을 나래도 못하냐 뭐 해가지고 입찰할 때 떼거지로 몰려서 누구 밀어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입찰 할 때 사전에 거르는 그런 역할은 좀 예방책을 좀 교통부 애들도 뭐 생각을 좀 하고 좀 예방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채 산더미인데 한전뒤에 가려진 가스 석유공 이렇게 해서 조선비주 권유정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그 한전이 지금 현재 이 몰매를 막고 있으니까 가스공사하고 석유공사가 조용히 있다. 아니 뭐 몰매를 안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나온 얘기지만은 이 인상 요인을 못 올린 이 도시가스 요금은 미수금으로 잡아가지고 원가 회계상 영업이익 흑자를 내게 만드는 이런 거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석유공사도 유가급 등으로 흑자를 내긴 했지만 2020년 상반기 이후부터 자본 상실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슬프 분석을 석유공사는 안 했어요. 상장 기업이 아니래서. 그러면 한국전력 여기 레버리지 이자 부채율만 다른 부채도 있지만 이자 나가는 부채율만 따지면 82.9%로 뛰었습니다. 전년도에 77.7%였는데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84.6%에서 똑같이 84.6%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민간기업이라면 50% 이상이면 이미 경영권은 뺏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기업들에서 이렇게 해서 적자를 내고 그런 기업들은 빨리 차라리 민간기업한테 팔아넘겨라. 이 공기업도 이익을 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세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민들이 부담하는 거라면은 전기료로 미리 부담하고 또 도시가스료로 부담해서
딴 세금을 적게 거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그 부채가 근데 이 거의 독과점 기업인 공기업이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으냐? 그때 이제 또 뭐 저기 문 정권 때는 소급해가지고 다 이명박이가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해서 돈을 흥청망청 써가지고 뭐 이랬다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투자란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도 앞날을 생각해서 건전하게 또 정치의 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예속되어 있다 보니까 야 그거 뭐 저 해외 자본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새는 돈이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패한 걸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까발려 가지고 완전 그 가죽을 벗기는 그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해가지고 정권이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공직에서 물러나면 그거로 끝나는 거로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보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줬다 그러면은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SK 에코프렌트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개통 16년간 운영한다. 이익이 좀 나오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컨소시엄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한국도로공사, 알랄코, 마크열 등 트리키의 건설사 두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었다. 컨소시엄 구성사 외에 킨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라는 데도 있다는 건 처음 아는 추가로 투자에 참여했다. 자, 이 카자흐스탄은 저도 이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책을 읽어본 입장에서 야, 이 사람들이 남이 아니구나. 고대사로 보면은 우리 그 민족하고 다 친연 관계가 있는 나라구나. 그래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스탄이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후민정음의 스탄이 땅을 시거티그 땅이라요. 스땅 이렇게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같다는 얘기는 옛날에 무슨 친연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게 뭐 개통식이라고 그러나요? 네, 해가지고 많이 참여하는 서양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터키 이 컨소시엄 한 사람들일 것 같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기간 인프라 사업 뭐 이렇게 하는데 맥커리라는 데가 이명박 그 정권 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맥커리도 뭐 상장된 거로 되어 있는데 전에 그 비상장 했다가 이 무슨 저기 어디죠? 저기 과천 넘어가는 무슨 터널이라든지 어떤 민자 고속도로 이런 거로 해서 이제 맥커리가 한국에서도 돈도 많이 벌고 있다 이런 뉴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삼성 KPNG ESG 공시 지원 플랫폼 ESG 링크 런칭했다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전에도 한번 소개하고 있지만은 이게 왕년의 아이소 인증 시장과 같이 ESG 시장도 이제 회계법인의 돈벌이로 들어올 거고 그거 배합해 가지고 향후 옛날에 뭐 산업 경영 컨설팅을 한다 아이소 관련 한데도 야 그게 왜 저기 회계법인만 하는 거요? 환경 얘기 들어가 있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해야지 해가지고 아마 나와바리 싸움들이 분명히 이 시장에 대한 거로 돈 좀 벌자고 또 개나 소나 다 모일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뭐 아이소 쪽 인증 심사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ESG 이런 거로 뭐 돈벌이 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환경은 뭐 제가 환경심사원 자격이 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제가 관심 있는 건 소셜, 그 다음에 이 거버넌스 이런 쪽에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사인데 저는 오늘도 내인데 ESG를 하시더라도
그거를 그 ESG도 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하세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해야 하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 없이 다른 거 그 사상 누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 이 페인팅 칭, 그 화이트 그 워싱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 한국전력하고 한국가스공사 거기 뭐 얘기했지만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도 그 운영이 되고 뭐 이런 그 ESG적으로 봤을 때 S의 걔네들은 그 안 되는 거예요. 그 국민들한테 그 피해를 주는 건 소셜 그 사회적으로 그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들의 부모님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 요즘에 이 세대 교체에서도 상속을 안 받겠다. 아니 중소기업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먹겠냐. 아니 난 뭐 부채 갖고 남고 또 상속세 낼 돈도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했는데 이거는 부모님한테 이어가지고 온도 조절 시스템을 생산하는 어떤 중소기업 공장의 그 스테븐 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또 그 공부도 그 미국 가서 좀 해가지고 뭘 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인건비도 올라가지고 인도나 동남아시아 인건비에는 이 중국 인건비의 3분의 1분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들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중국에서 현재 인건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거죠. 일본도 이미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고 그런 건데 중국도 이제는 노동 집약적 모델에서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경영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미리 말씀드리면은 전문 산업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고 이제 말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뭐 옛날처럼 우리가 장시간 근로가 아니고 중국도 단기간 하는데 이걸 게으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게으름은 사실 그 진보된 표시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런 뉴스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대규모 세대 교체가 요즘 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면서 자식들한테 이제 물려주고 땅은 못 물려줘도 그런 거는 사업 승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쪽에서는 그 상속세가 얼마나 되는지 중국 거는 제가 아는 그 기초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우리나라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뭐 지게차로 이렇게 뭐 운송하는 그런 거. 우리나라도 뭐 이런 장면들은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미국이 공장 붐이 마침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공장 건설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력했지만 비슷하게 인상적이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제조업 붐이 마침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다. 저건 이 팩토리 붐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2024년에 이만큼 올라갈 것 같다. 자, 그럼 미국이 그동안에 중국을 세계 공장을 만들어 주면서까지 자기네들은 싸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원가 회계 개념이죠. 인건비가 싸니까 재료비야 뭐 국제 시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결국 인건비가 좌우했는데 아까 그 중국 얘기도 있지만은 인건비가 중국도 올라갔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거냐. 그런데 미국 인건비가 전 세계적으로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공장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이게. 그러면은 인건비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게 있죠. 인건비나 경비 이런 그 원가가 문제가 아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스루프 회계가 희망을 좀 자꾸 가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미국이 이 정도로 변했다면은 원가 회계 버려야 된다. 그러면 인건비 많이 나가고 뭐 하는데도 살아남는데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거냐. 스루프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스루프를. 중국은 몰랐을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지금 우리나라도 철수해야 되고, 뭐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중국에서 철수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뭐 초조한데 다 미련을 두고서 그러니까 여자하고 헤어질 때도 미련을 남기지 말고 칼같이 나중에 나쁜 남자가 되더라도 칼같이 그 중국 여자를 그냥 탁 인연을 끊고 나와야지 이 사람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뭐 좋아하는 여자 다 데리고 살면은 뭐 메이드 인 USA 그 IMF는 그 미국이 그 이거 어쨌든 그 보호무역 수위로 그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미국의 그 공장이 꽉 들어서고 있다는 게 세계 성장률을 1 내지 2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그걸 경고했다. 뭐 경고는 무슨 경고, 지들 좋자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 걱정거리 또 하나 내세운 거죠. 아니 충분히 공장 세웠는데 충분한 그 숙련된 그 훈련된 인력을 그 공급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은근히 그 취업 이민 정책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도 중소기업이니까 이 다국적 인정이 되니까 그 멕시코이라든가 뭐 이런 남미 또 동남아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지 모르지만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이런 직원들을 쓸 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자기네들이 공장 만들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숙련된 게 있으면은 기술자라는 타이틀 정도 줘가지고 또 끌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을 겁니다. 이게 뭐 태양광 제조 공장 직원들이 일하는 광경을 찍었다는 건데요. 자, 드디어 이제 블랭켄이 이제 왕위를 만났는데 이게 데일리 아사히 뉴스입니다. 중국 왕이씨 협력이냐 충돌이냐 미 블랭켄 국무장관과 선택 직면 미중 관계는 밑바닥이라고 표현. 중국 외무성에 의하면 왕이씨는 블랭켄 씨에 대해서 대화할지 받아칠지 협력인가 충돌인가의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또 미중 관계를 바닥이라고 표현한 뒤 원인은 미국에 있지 미국의 잘못된 대중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착한 애인데 착한 모범생인데 미국이 악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지인이다.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편 중국 측의 발표에서는 블랭켄 씨는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로만 돼 있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지만 시 주석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해 보자. 여기까지 6월 19일자 그 스루프 타임즈를 편집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한테도 뭐 소수이긴 하지만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감사함을 말씀드리고요. 이른 여름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스루프 타임즈를 휴가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휴가를 갔다 온다는 얘기예요. 6월 20일자를 아마 일찍 하고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어디 기업체 또 궁금한 데가 있어서 기업체 분석을 하나 하고서 갈진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한 5일 정도 쉬는 것으로 안내를 미리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입니다.